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사 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1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1강은 바로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1장 원시고대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거를 다른 말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선사시대는 무엇이고 역사시대는 무엇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선사시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선사시대라는 말은 역사에 앞서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는요, 크게 말해서는 기록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을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 그러니까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가 선사시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문자가 발명이 되었는데 인류의 탄생은 이제 인류는 출현을 했지만 글자가 없었던 시대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글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우리가 추론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선사시대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원시고대사회 파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시사회와 고조선을 볼 텐데요. 여기 교재 보시면요. 인류의 기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실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초의 인류는 뭐 약 300만 년에서 35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종이죠. 이렇게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정도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보통 직립보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립보행은 단순히 두 발로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이제 손이 생겼죠. 그래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도구도 만들어 쓰고요. 또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직립보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진화를 한 다음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라는 것을 볼 텐데요. 우리가 선사시대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이 선사시대에서 4가지 시기 중 해당하는 내용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가 있고요. 구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석기인 신석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가 있고요. 이때부터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철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철기 같은 경우는요. 요 철기 때부터는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철기 시대 유적들과 이제 뭐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는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철기 시대부터 문자가 사용되었고 자연스럽게 역사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푸실 때는 선사 시대에 이렇게 4가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역사 시대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요 구석기는 오래된 석기, 그러니까 뗀 석기를 사용한 시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이제 석기를 갈아서 쓸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갖추게 된 시기를 말하고요. 요 청동기는 청동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시기, 그 다음에 철기는 단단한 금속인 철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명의 탄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농경, 그 다음에 목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농경이라는 건 뭐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 그 다음에 목축, 그러니까 가축을 가둬서 기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인간이 예전에는 동물들처럼 이동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대단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는요, 한국사 파트가 아니어서 뭐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요 문명 같은 경우는 우리 4대 문명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있었던 티그레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디아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탄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할 이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라면 이제 계통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아시아 인종이죠. 황인종이고요. 언어학상으로는 이제 알타이어계, 그래서 뭐 우랄 알타이어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알타이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한민족은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요. 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을 했고요. 농경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반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냐? 요거는요. 대략 70만 년 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의 형성은 이제 뭐 요서, 만주, 한반도 요렇게를 커버하는 요 신석기인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룬다라고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만 갖고 계셔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할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사시대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오래된 석기 시대라는 뜻의 이 구석기 시대는요. 언제 형성되었냐? 바로 약 70만 년 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요 느낌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생활을 한번 유추를 해볼 텐데요. 여기 교재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될지라고 약간 막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기억해야 될 것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물과 유적 파트에서요. 이 구석기를 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교재 보시면 구석기 시대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 이름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보시면 연천 전곡리라든지 뭐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이런 식으로 이 유적지들 이름을 조금 익숙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석기를 쓰긴 썼는데 무엇을 썼냐? 뗀석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기라는 것은 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의 문명이라 함은 그냥 돌을 쓴 게 아니라 돌을 깡깡하고 깨서 이제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교재에도 뭐 승배 찌르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냥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돌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뾰족하게 깎아서 썼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서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뼈도구, 그래서 뼈나 뭐 뿔로 만든 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사냥하거나 채집할 때 썼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냥하고요. 그 다음에 채집도 합니다. 그리고 어로. 어로는 뭐냐? 물고기 잡는 거, 낚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냥,
채집, 어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 구석기인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냥은 동물들도 하긴 하죠. 그리고 뭐 채집, 과일을 따먹는 것도 동물들도 하는 일이고요. 물고기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경제 생활이 굉장히 원초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냥과 채집과 어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사냥감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요 구석기 시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다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녔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 생활을 했는데요. 어떤 사회였냐? 바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동물들도요, 집단의 우두머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분이나 뭐 그런 계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했고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식생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 채집, 어로를 통해서 식생활을 했고요. 뭐 뼈도구나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순배찌르개 같은 경우에 사냥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써는 뭐 그런 이제 다른 도구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 주거가 발달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주거 생활 같은 경우는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 그러니까 그냥 막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짓는 기술이 발달했다기보다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지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에게도 예술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냥의 번성을 비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의식도 했고, 이런 식으로 구석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에 시작된 구석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그러니까 새로운 석기 시대를 말할 텐데요. 요거는요, 우리 기원전 8천년경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간석기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간석기란 무엇이냐? 석기를 갈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뗀석기는 돌을 깨트려서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제 돌을 갈아서 쓸 수 있는 지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또 좀 예쁘고 세련돼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도 역시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유추해 볼 텐데요.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물을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요, 저는 토기를 꼽고 싶습니다. 토기 뭐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기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러면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구나. 그러니까 사냥한 그대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조리를 해서 먹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 저장도 해놨구나.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고요. 또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토기 중에 가장 유명한 신석기의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빗살무늬 토기 우리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생겨서 빗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져 있는 요거를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뾰족하면 어떻게 세워놓고 먹었냐, 이렇게 흙바닥에 반쯤 파묻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먹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요. 이 밑에가 이렇게 평평한 빗살무늬 토기도 있다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문제에서 이제 그림 자료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토기가요,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든지 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뭐 아빈문 토기, 이런 것들이 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앞에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입니다.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이동 생활에서 어떻게 됐다? 정착 생활을 했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요, 더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 발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주거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어떤 집에서 살았다고 했죠?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주거가 움집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움집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반지하의 집이에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 움집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반쯤 팝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화덕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를 지붕으로 덮은 거, 요게 바로 움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이렇게 불을 뗄 수 있게 만든 것이 신석기 시대의 전형적인 움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가끔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은 밥이죠.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까지 벼농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벼농사는요,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는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탄화된 좁쌀이 나온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곡들은 재배를 해서 먹은 거는 맞긴 한데 아직까지 쌀을 재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봉산 지탐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지에서 요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쌀은 아니고 좁쌀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양한 농기구들이 발달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돌괭이, 돌삿, 돌보수, 뭐 돌락, 그러니까 신석기, 간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농기구도 석기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냥과 어로 채집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도 계속 이제 사냥과 어로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뭐 활이나 창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그물과 작살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생활상을 추측할 때는 의식주 이런 식으로 많이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의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냥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이렇게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정도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살짝 달라집니다. 이 의복에 관한 것들이 유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교재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의복이나 그물을 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사진에 이제 가락바퀴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목화 같은 그런 것을 이 가락바퀴의 가느다란 구멍에 통과시켜서 실을 뽑아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이 이때부터 발달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움집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사회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석기 시대는 이제 평등사회라고 했는데 신석기 시대는 어떨까요? 신석기 시대 역시 평등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혈연을 바탕으로 이제 씨족사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분제도 뭐 계급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조계혼 을 통해서 이제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요 바로 원시 신앙사회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농경과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신앙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시 신앙에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애니미즘, 그다음에 샤머니즘, 마지막으로 토테미즘 되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자면 애니미즘은 무엇을 숭배하는 것이냐? 바로 만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우리 강에도 신이 있고 이 물건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바로 애니미즘이 되겠고요.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금도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술, 말하자면 주술사 로서 이제 그 샤먼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신과 인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샤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그 다음에 주술을 신봉하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무엇이냐? 바로 동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요 토테미즘 같은 경우도요, 지금에도 우리가 많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왜 야구의 그런 캐릭터, 마스코트 같은 경우를 봐도 각각의 팀마다 그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토테미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기원을 뭐 특정 동물 혹은 식물과 연결시켜서 숭배하는 것. 그래서 뭐 야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의 뭐 명문 대학교들도 뭐 Y대는 독수리라든지 뭐 K대는 호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동물을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역시 이 토테미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기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청동기 문화인데요. 요 청동 말하죠. 청동은요, 사실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무기를 만든다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속은 아니고 무른 금속이지만, 그렇지만 이 금속을 재련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것이 또 한 단계의 진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이제 뭐 보통은 예전에는 뭐 기원전 10세기였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최근에 계속 발굴되는 바에 따르면 뭐 기원전 한 20세기에서 15세기까지도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사회적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유재산, 그다음에 계급이 형성되었다. 요 두 가지 포인트가요, 청동기 시대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이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지만 쌀을 재배하지는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쌀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요, 쌀은 굉장히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이기 때문에요, 쌀을 이제 쌓아줄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고요, 또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평등 사회일까요? 아니죠. 불평등 사회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지금 뭐 요령성, 길림성, 지금의 중국 지역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부터 한반도까지 굉장히 널리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청동기 이제 유적이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인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먼저 고인돌부터 보시면 고인돌 다 아시죠? 고인돌 이렇게 북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것이죠. 고인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무덤입니다. 근데 그냥 무덤 아니고요. 지배층의 무덤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고인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고인돌, 그러니까 큰 돌을 이제 만지는 그런 거성 문화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약 6만 기 정도가 분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만 기에서 4만 기가 이 작은 한반도 땅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인돌에 가장 많은 양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인돌 굉장히 시험 문제에도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인돌,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등 요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자, 요게 이제 바로 청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동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비파형이라는 건 뭐냐? 중국 그 고대 악기 중에 이렇게 기타처럼 생긴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검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은 굉장히 무른 금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은 실제로 무기로 쓰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제사용으로 많이 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동기에도 당연히 토기가 계속 출토가 됩니다. 근데 이 토기의 양식이요, 신석기랑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미송리식 토기인데요. 미송리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붙인 토기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토기가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인 요 미송리식 토기가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가 아닌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청동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철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기원전 한 4세기경부터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철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철기는 어디에 쓰였냐? 바로 농사에도 쓰이고요, 무기로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철은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다? 이거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추수를 할 때는 반달돌칼이라는 석기를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했었는데, 이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부터는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잉여 생산물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부를 가진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철기 시대 이제 무기를 많이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많이 쓰게 된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이제 대규모 전쟁이 가능해졌다는 약간은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철제 무기를 통해서 대량 학살이 가능한 전쟁이 가능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철제 농기구는 이제 농업 발달, 그래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기를 통해서 정복 전쟁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유물 같은 거 보시면 중국과 이제 교역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뭐 이런 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명도전은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끈에 엮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중국의 돈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아, 그럼 무역을 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우리가 문자를 사용했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원의 다호리라는 지역에서 무엇이 출토가 됐느냐? 바로 붓이 출토가 됐습니다. 붓으로는 우리가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에는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도 시작했고 중국과도 교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철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청동기는 안 썼냐? 그것은 아닙니다. 청동기는 여전히 이제 의기화, 재기화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의식을 행할 때 여전히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근데 약간 청동기와는 또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에 그 대표적인 청동 뭐가 있었죠? 비파형 동검이 있었죠. 그런데 철기가 되면요. 세형 동검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형, 그러니까 가느다란 형태의 동검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파형 모양에서 세형 동검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푸집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마도 청동기 시대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청동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기 시대가 되면요, 거푸집이 나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대량으로 했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에서만 출토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세력 범위였느냐, 이런 것을 추론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이제 생활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뭐 벼농사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거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움집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화덕이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주거 기술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 철기가 되면요, 이제 가옥이 지상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구덩이를 파놨던 거는요, 단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띄었는데, 이제 가옥이 점점 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덕이 중앙에 위치했던 게 이제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가옥이 지상화되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그 배산 임수, 그러니까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식의 이제 마을들이 이때부터 많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회생활도 볼까요? 사회생활 이제 빈부차, 계급사회 출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로 인해서 이제 사유재산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정복 전쟁도 활발해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선민사상, 그 다음에 금속재 무기의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사상은 무엇이냐? 우리 부족, 우리 집단이 선택받은 집단이다라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장 혹은 족장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고인돌, 지배층의 무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 보시면 북방식 고인돌이랑 남방식 고인돌이 약간 모양이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예술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칼, 거울, 방패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제 울주 반구 남각화 이런 거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철기 시대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요 고조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오늘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단군 신화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로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조선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은요, 여기 더 알아두시 보시면 이제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요 고조선의 이제 세력 범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요 두 가지의 분포를 보면 이제 고조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단군 신화에 나타난 고조선의 사회상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단군 신화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 어떤 사회상을 갖고 있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어느 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죠? 바로 선민사상 알 수 있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의 아들인 이 환웅이 인간 세상을 살펴보다가 이제 신단수 아래가 저기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이거 뭐죠?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누구 데리고 오냐?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풍백, 바람, 우사, 비, 운사는 구름.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날씨를 관장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조선 사회는 농경사회가 베이스였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군 신화에서 또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곰과 호랑이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이제 마늘과 쑥을 먹다가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갔죠. 하지만 곰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사람이 되었고 환웅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서 뭐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토테미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이제 결합을 원했는데 결국 호랑이 부족은 떨어져 나갔고 이 곰 부족이 이 환웅 부족과 결합을 해서 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고조선 사회다라는 것을 또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웅과 웅녀의 이제 사랑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로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요 단군 왕검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를 추론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왕검이라는 건 정치 지도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단군 왕검, 재정일치 사회였다. 까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군 신화를 보면 또 이 고조선의 사회를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또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고조선은요 계속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면서요 왕위도 세습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직도 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세력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나라와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때 이제 고조선의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요,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요. 이 중국의 패권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진한 교체기에요. 이제 유이민 그러니까 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만은 중국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만은 이제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이제 그 동이족의 옷을 입고 위만이 이제 고조선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위만이 이제 그 이주민 세력을 통솔을 하면서 이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군 왕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만 조선 같은 경우는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또 수용해서 더욱 이제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이제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요때에 이제 그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까지 오늘 학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조선에서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단군 신화가 한 축이 있다면 요 팔조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조법이라 함은 반고의 이제 한서지리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팔조법인데 지금 조항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5개 조항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도 이 3가지의 조항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의 조항은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고조선 사회는요, 생명이 중요한 사회였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사람은 사실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도 중요했구나. 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됐죠? 그러면 이때는 경제가 발달했구나. 그래서 곡물로서 배상한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재산을 중시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을 중시했다는 것은 3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비로 삼았다는 데서 또 뭐 할 수 있죠? 여기 계급사회였구나. 그리고 용서 받으려면 50만 전 내라. 그러니까 역시 이제 돈이 중요했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8조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조법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중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의 변화된 사회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사시대 문제는요. 이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석기 시대에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이동 생활을 했는데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요, 사냥, 채집, 어로를 통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집 경제와 생산 경제, 네 맞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어로 이런 채집 경제였다면 신석기 시대는 이제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평등사회와 계급사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급사회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기 보시면 뗀석기와 간석기, 그러니까 구석기는 뗀석기, 또 신석기는 다른 말로 간석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또 금방 문제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청동기, 철기시대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보시면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 맞나요? 네, 맞죠. 신석기 시대에는 좁쌀 정도를 재배를 했다면 청동기부터는 벼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강가에서 움집을 짓고 생활했다? 이거 언제죠? 이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우리 움집 기억나시나요? 움집 반지하에 화덕은 중앙에 위치했던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직사각형 움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변화됐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빈부차와 계급사회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고조선의 8조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고조선의 8조법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맞죠? 1번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금법은 고조선 사회상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맞는 보기고요. 이 금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가 8조법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8조 금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금법은 무엇이냐? 바로 무언가를 금지하는 법이다라는 뜻의 금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8개의 이 금법은 사회상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개 조항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이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제 살인, 그다음에 뭐 상해, 절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요 고조선에 전해지고 있는 8조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그다음에 불효한 자식은 극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숨가쁘게 고조선까지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어떤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으며, 또 중앙 집권 그 체계를 갖춘 삼국은 또 어떻게 시작되어서 발전되었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 강 한 강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독학사 국사 어렵지 않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